결국에는 경매 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매가 가만히 있는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세 사기하고 좀 맞물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매 진행 건수가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박상정 앵커님께서 이 전세 사기 내용하고 현재 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또 경매가 늘어나는 그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이런 부분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마음 아프죠. 네. 피해자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유명무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망연자실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고는 하나 지금 피해자분들은 개정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뭐 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피해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조금은 유예를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유예 기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전세 사기 본격적으로 좀 터졌던 시기가 2022년, 23년 이때이기 때문에 네,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슬슬 그때에 이 유예가 됐던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선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화곡동 그리고 인천의 미출고 뭐 이렇게 두 군데가 가장 좀 잘 알려져 있는 피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거의 경매 딱지로 도배가 됐다시피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화곡동 일대에서요. 지난 1월에 진행한 경매 건수가 거의 600건 정도가 됐대요. 592건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그 2023년 1월은 200건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3배 넘게 3배 정도? 네, 와. 늘어난 거고요. 이 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 그러니까 확산되기 이전의 시기였던 2021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화곡동의 경매 건수가 전체적으로 1000건 정도 됐었대요. 그런데 2022년에 1500건, 2023년에는 자그마치 3700건까지 3700건. 네, 그렇게 급증을 해서 지금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2024년 1월 달에 이 한 달 동안에만 600건이나 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전체 서울 전체의 경매 건수에서 화곡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놀랍더라고요. 화곡동에 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경매 건수는 60%가 이 화곡동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의 미출구 같은 경우도 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달에 미출구 경매 진행 건수가 4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 동월에 200건이니까 2배입니다. 2배. 지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해로 좀 통틀어서 보자면은 2021년에 그러니까 전세 사기 이전에는 1,300건, 그리고 2022년 이제 슬슬 발생한 시점 그때 1,600건 그리고 작년에 3,000건으로 역시나 이 미출구도 상당히 또 급격한 상승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 첫 번째로는 가격이 낮아진 게 문제입니다. 그때 발생했을 때가 2021년 뭐 이때쯤이니까 집값이 제일 피크였던 시점에서 그렇죠. 들어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매로 가더라도 내가 선순위 채권자더라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으니까 지금 원금을 제대로 다 가져오는 분들이 적은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후순위 채권자분들은 뭐 길바닥행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낙찰이 되나 안 되나 경매에 넘어가든지 안 넘어가든지 전혀 좀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시죠? 가슴이 좀 답답하고요. 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또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빌라 이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또 낙찰률이 좀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그 뉴스 보고 좀 가슴이 좀 많이 답답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허그에서 먼저 전세금을 지불하고요. 나중에 이제 대위 변제를 경매 받으신 분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아무도 입찰 참여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8번 유찰이 되면 허그에서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포기하니까 낙찰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경매 낙찰률이 올라갔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허그에서 돈 먼저 지불하고 포기해버리니까 그 부족한 돈을 우리 세금으로 혈세로 메워야 돼서 국토부에서 4조 원 정도 자금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허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세금이 또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전세 사기 문제는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진행 중이죠. 네, 앞으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방송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보도를 봤는데 네. 대전에도 또 전세 사기 터졌다고 지금 저희 촬영 일자가 12일인데요. 12일자로 대전에서 3천억 원 규모의 3천억요? 300억이요. 300억. 오, 300억도 예. 큽니다. 그렇죠. 300억 규모의 지금 전세 사기 소식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는 아마 이 대전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2023년에 이제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당시 정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특별법 내용이 들어갔고 제정을 했는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국에는 다시 또 경매가 더 급증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미리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낙찰률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빌라 낙찰률이 10%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건이 경매로 나오면은 거의 한 건 낙찰될 그렇죠. 정도. 거의 안 되는 네, 정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허그에서 이제 대항력 포기 조건을 달면서 약간 소폭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봤자 이제 14% 정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근데 이제 포기하는 물건들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낙찰률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는 처음에 불거졌던 게 이제 화곡동 빌라왕 사건 때문에 네네. 이제 불거졌고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이렇게 이제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경매 유예라는 걸 대책을 일단 내놓았거든요. 일단 시간을 벌자는 거였죠. 근데 그 경매 유예라는 게 정부에서 이제 권고 사항이고요. 권고예요? 맞습니다.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거가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채권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 금융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그 다음에 대부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계속 이제 유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권에서는 버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영세한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경매 속해 신청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경매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면서 유예를 했지만 그 이제 대부업체에서 경매 신청을 하면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법원 입장이고 또 그렇죠. 경매로 나오면서 또 세입자들에게 특권을 준 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게 우선 매수권하고 그다음에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선 매수권이 과연 어떤 효력이 있을지 그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도 저는,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인데 우선 매수권을 줘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 그게 진짜 효력이 있나요?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곡동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은 이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깡통 전세 문제 때문에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버리니까 경매로 아무리 넘긴다 하더라도 답 없죠. 그걸 인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낙찰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거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먼저 살 기회를 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누군가가 빨리 그 집을 낙찰을 받아서 그 세입자분이 돈을 받고 나가는 게 그 세입자의 바람인데 맞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는 이제 그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후순위예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나온 후순위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면은요. 1순위 대부업체나 이런 채권자들이 자기 손실을 면회하기 위해서 자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네.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채권액만큼.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배당 순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채권자입니다. 근데 네. 내가 만약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서 네. 이게 계속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5천만 원의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저는 원금 대비 50%밖에 회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가 차라리 1억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입찰에. 채권자 그러면 어떻게 지위에서. 되는 거예요? 우선 매수권이 우선 세입자가 매수권이 세입자가 행사하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1억 원에 사가는 겁니다. 그거를. 1억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대신 저는 채권자로서 1억을 배당을 받는 거고요. 그건 놀랍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 매수를 포기해야 우선 매수권이 그래서 실익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이제 저도 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는 또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방법이 없는 게 더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세입자들 차라리 그러면은 세입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놔야 하느냐. 그건 이제 물론 이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좀 더 완화해 주면서 좀 더 보장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을 늘려주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데, 중간에 증액했던 분들이 증액함으로써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마저도 외면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분들을 좀 더 보호해주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보다는 공공임대 형식으로 돌려서 이 사람들이 주거 안정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주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로 진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LH나 우리 공공이 또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금력이나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가 쉽지가 될 수 있을 것 않은 같고,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후순위라도 최우선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이제 보증금 기준이 되면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우선 변제금을 확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은 맞는데,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채권자라고 하면 돈 빌려준 사람, 뭐 은행, 금융권들, 야 니들이 돈 많으니까 최우선 변제금 좀 늘려줘도 조금 손실 봐도 괜찮지 않아? 라는 논리라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게 은행이 아니라 만약에 개인이다. 저나 우리 위원님이나 박상정 앵커님이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리고 선순위가 됐는데 최우선 변제금 확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줄어든다 그러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정부하고 국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피해자들 지금 아마 지금 벌써 2022년부터 문제가 됐었잖아요. 한 2년 정도 발 뻗고 잠도 못 자는 이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